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Story Radio Station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덱스터입니다.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회사 암젠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빅파마 시리즈를 시작했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암젠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이름은 들어봤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떻게 지금의 이런 거물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40년 넘게 생명공학 분야를 이끌어온 선구자다 이렇게 불리기는 하는데 그 과정이 뭐랄까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암젠이 어떻게 딱 시작해서 어떤 위기를 넘었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이랑 좀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암젠, 이게 198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했잖아요. 원래 이름은 Applied Molecular Genetics, 이걸 줄여서 AMGN이었고요. 벤처 투자자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인데 처음부터 지금처럼 제약회사는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처음 한 3년 동안은 정말 상상 초월의 다양한 연구를 했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그 쉐일 오일이라고 바위 틈에서 기름 뽑아내는 미생물 개발 시도도 있었고요. 닭을 빨리 크게 하는 성자인대 연구도 했고 심지어 반딧불이가 어떻게 빛을 내는지 연구하거나 청바지 염료 있잖아요. 인디고? 네네. 그걸 대장균으로 만드는 연구까지 했으니까요. 대장균으로 청바지 염료를요? 와, 그건 진짜 의외네요. 네, 실제로 이 인디고 염료 개발은 성공해서 1983년에 그 유명한 과학 저널 사이언스 표지에 실리기도 했어요. 우와, 대단했네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약 개발 이쪽으로 딱 모아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암젠을 지금의 이 위치에 올려놓은 그 초기 블록버스터들이군요. 맞아요. 1989년에 승인된 빈혈 치료제, 이피오젠, 에포젠,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죠. 우리 몸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질 EPO라고 하는데요. 그 유전자를 복제해서 만든 거예요.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바이오 의약품이었어요. 그 에포젠이 그렇게 대단했나요? 이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 출시 다음에 포춘지가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포춘지 올해의 제품. 네, 그리고 곧이어 1991년에는 백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뉴포젠이 나왔죠. 이건 주로 항암 치료받는 환자들의 면역력을 높여서 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정말 아주 중요한 약이었고요. 아, 항암 치료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이 두 약 덕분에 암젠은 창립한 12년 만인 1992년에 연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10억 달러? 네, 1994년에는 기술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가기술 훈장까지 받았어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었죠. 이야, 정말 대단했네요. 근데 암젠은 단순히 약만 잘 개발한 게 아니라 이 생산 능력 확보에도 굉장히 좀 선제적이었다면서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1993년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준코스라고 불리는 대규모 생산시설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만드는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좀 까다로워서 대규모 시설이랑 고도의 기술, 노하우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게 일찍부터 대규모 생산 기지를 확보한 게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했나요?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경쟁 우위가 됩니다.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 진입장벽이 된 건 물론이고요. 요즘처럼 복제약,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막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시기에도 암젠이 안정적으로 약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된 거죠. 벌써 30년 넘게 운영해온 노하우는 덤이고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미래를 위한 정말 현명한 대비가 된 셈입니다.
정말 멀리 내다봤네요. 그렇게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장해서 현재 암제는 정말 다양한 질병 분야의 치료제를 가진 거대 기업이 되었군요. 네, 맞아요. 지금은 종양악, 염증 질환, 뼈 건강, 심혈관 질환, 그리고 희귀 질환까지 포트폴리오가 아주 넓어졌어요. 2022년 기준으로 승인받은 약만 27개나 되고요. 27개요? 와. 이 중에서 무려 9개 제품이 연간 매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9개나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전체 매출의 약 72%가 미국에서 발생할 정도로 미국 시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약들을 좀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 오랫동안 쓰여온 엠브렐. 엠브렐 유명하죠? 네,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의 거의 절대 강자죠. 프롤리아.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레카타 이런 약들이 있죠. 레파타. 그 약은 제가 듣기로 작용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기존의 콜레스테롤 약이랑은 좀 다르다고요. 네, 정확해요. 우리 몸에는 그 PCSK9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게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C라고 하죠. 이걸 제거하는 걸 방해해요. 방해를 한다고요? 네. 근데 레파타는 이 PCSK9 단백질에 딱 달라붙어서 기능을 못하게 막는 항체 의약품이에요. 그러면 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 돼서 혈중 수치가 낮아지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약입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접근법이네요. 또 다른 중요한 약은 없습니까? 건선이라 건선성 관절염에 사용되는 먹는 약인 오테질라도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강력한 블록버스터 약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거 말고 또 있나요? 바로 보험사 같은 그 의료비를 지불하는 기관일 있잖아요. 이들과 협상할 때 엄청난 협상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협상력. 네, 이걸 이용해서 암제는 아주 영리한 시장 전략을 구사합니다. 협상력을 이용한 전략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죠? 좀 궁금한데요. 리베이트 조건부 계약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암젠이 최근에 인수한 호라이전 테라퓨틱스라는 회사, 거기 약 중에 티페자나 크리스텍사 같은 새로운 희귀질환 약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방집에 유리하게 등재해주는 조건으로 암제는 엠브렐이나 프롤리아 같은 기존에 잘 팔리는 다른 약들에 대해서 더 많은 리베이트, 즉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좀 잘 봐주세요. 대신에 기존 인기약들 싸가드릴게요. 이런 식이군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암젠 약을 이렇게 패키지로 쓰는 게 더 이득이 되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경쟁사들의 약이 비집고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무기가 되는 셈이죠. 이야, 정말 영리한 전략인데요. 하지만 제약회사라면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랄까? 그런 게 있죠. 바로 특허 절벽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약도 특허 기간이 끝나면 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매출이 팍 꺾이잖아요. 네, 이게 제약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죠. 실제로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약 70개의 블록버스터 약들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데요. 70개나요? 네. 이로 인한 매출 손실 예상액이 무려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400조 원? 와,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암젠도 이런 위협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을 텐데요. 이건 어떻게 대응했나요? 암젠의 대응 방식은 아주 교과서적이면서도 효과적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초기에 회사를 키웠던 이포존입니다. 특허 만료가 다가오자 암젠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12년 뒤에 후속 약물인 아라네스프를 출시했어요. 후속 약물이라면 기존 약보다 뭔가 개선된 점이 있었겠군요. 뭐가 달랐나요? 맞아요. 아라네스프는 이피존보다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서 투여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약이에요. 일주일에 여러 번 맞아야 했던 주사를 주 1회나 심지어 3주에 1회만 맞아도 되도록 개선했죠. 환자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겁니다. 주사 횟수를 줄였다. 네, 이게 바로 제품 수명주기 관리, 영어로는 PLCM,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전략의 아주 좋은 예시예요. PLCM, 제품 수명주기 관리. 네, 그러니까 특허 만료 전에 더 편리한 약을 내놓아서
기존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새 약으로 넘어가게 유도하는 전략이군요. 경쟁사 복제약이 나오기 전에 미리 방어를 딱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스마트했죠.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형태로 찾아왔어요. 2010년쯤 이피존과 아라네스프를 고용량으로 사용했을 때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안전성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어이쿠, 안전성 문제라면 정말 큰 위기였겠는데요. 네, 결국 미국 FDA가 약물 설명서에 강력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고 정부 의료보험에서도 고용량 처방에 대한 보험 적용을 제한하면서 두 약물의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특허 만료 위협에 안전성 이슈까지 겹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암제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여기서 암젠의 과감한 결단이 돋보입니다. 여러 악재에 직면한 이피존의 원료약품 API를 유일하게 생산하던 콜로라도 롱몬트 공장이 있거든요. 네. 여기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시설은 다른 신약 후보 물질들의 품질 관리나 공정 개발 연구를 위한 시설로 용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생산 공장을 그냥 닫아버린 건가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번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전략적 판단이었어요. 특허가 만료되고 경쟁이 심화될 약의 생산 자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선제적으로 생산 자산을 정리하고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그리고 확보된 유유 자원과 공간은 나중에 마리타이드 같은 차세대 블록버스터 후보나 바이텍 같은 새로운 기술 기반 제품의 생산 능력 확보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으니 위기를 미래를 위한 기회로 전환시킨 현명한 운영 전략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결정을 내렸군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암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큰 변화를 시도했죠. 바로 그 대규모 인수 합병입니다. 네, 2023년 10월에 호라이즌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를 무려 278억 달러, 당시 주가의 약 48%의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면서 인수했어요. 48% 프리미엄이요? 와. 네, 이건 암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이었고 이걸 통해서 암젠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호라이즌 테라퓨틱스 어떤 회사였길래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인수했을까요? 호라이즌은 주로 희귀질환이나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 개발에 특화된 기업이었어요. 이 인수를 통해 암젠은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눈이 돌출되는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인 티페자, 아, 태페자. 그리고 만성 통풍 치료제 크리스텍사, 그리고 희귀신경계 질환인 시신경 척수염 치료제 어플리즈나, 이런 아주 혁신적인 희귀질환 치료제들을 단숨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희귀 질환 치료제 확보가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기존 약들도 많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희귀 질환 치료제는 일반 만성질환 치료제에 비해 경쟁이 좀 덜하고 특허 만료로 인한 매출 감소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둘째,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성공하면 약값이 매우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익성이 아주 좋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엠브렐이나 프롤리아 같은 기존 주력 제품들의 특허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상쇄하고 2030년대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M&A였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인수는 재무적으로도 2024년부터 암젠의 주당 순이익 EPS, 즉 회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높이는 데 비유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투자였던 거죠. 암젠의 이런 성공적인 변화 뒤에는 역시 강력한 연구개발, R&D 역량이 있었겠죠. 그 힘이 컸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R&D는 암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나요? 무려 70억 9,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0조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난 투자네요. 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나요? 암젠은 특히 인간 유전학 연구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의 단서를 찾는 데 강점이 있어요. 여기에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 AI까지? 네, 방대한 유전체 정보나 단백질 정보를 AI로 분석해서 새로운 질병 치료 타겟을 발굴하고 임상시험 설계도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유전학 기반의 AI 기술까지 접목하는군요. 암젠이 가진 독자적인 기술 플랫폼도 있다면서요? 바이트 기술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뭔가요?
네, 바이트 ER은 암젠의 대표적인 혁신 플랫폼 중 하나예요. 비스페시픽 T셀 엔게이저, 우리말로는 이중특이성 T세포 관여자 기술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와 암세포를 동시에 딱 붙잡아서 연결해주는 특수한 항체 같은 분자예요. T세포와 암세포를 연결해준다고요? 그게 어떤 효과를 내나요? 좀 신기한데요? T세포는 원래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이 있는데 암세포가 교묘하게 숨거나 T세포의 공격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트 분자는 T세포를 암세포 바로 옆에 강제로 끌어다 붙여서 T세포가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공격해서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면역세포 조련사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와, 면역세포 조련사라니 정말 기발한 방식이네요. 이 바이트 기술로 만들어진 약도 이미 있나요? 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라는 혈액암 치료제인 블린사이토가 이미 이 기술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아, 블린사이토. 네, 더 기대되는 것은 최근에 치료가 매우 어려웠던 소세포 폐암 같은 고형암, 그러니까 덩어리 형태의 암을 타겟으로 하는 아임델트라라는 약물이 3상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 소세포 폐암 치료제요? 네, 바이트 기술은 암젠이 자체 개발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암젠의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트 외에 다른 새로운 기술 접근법도 있나요? 이 기술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유전자의 발현 자체를 조절하는 sRNA라는 차세대 기술을 이용한 신약도 개발 중이에요. 올파시란이라는 약물인데요. 이건 LPA라는 새로운 종류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보여서 현재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LPA요? 처음 듣는 것 같네요. 그리고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암 환자에게만 효과를 보이는 표적 항암제 개발도 활발하죠? 맞아요. 폐암이나 대장암 등에서 발견되는 KRAS G12C라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들을 위한 표적 항암제, 루마크라스도 중요한 파이프라인 중 하나입니다. 3상 임상을 통해 효과를 입증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이런 약들은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맞춰 치료하는 정밀 의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네요. 그런데 요즘 제약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비만 치료제 시장이잖아요. 이 분야에서 암젠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좀 궁금한데요. 암젠도 이 거대한 시장을 놓칠 리가 없죠. 아주 강력한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인데 이름은 마리타이드입니다. 이게 또 작용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어떤 점이 독특한가요? 다른 약들이랑 다른가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비만 치료제들은 대부분 GLP-1이라는 호르몬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인데요. 마리타이드는 GLP-1 수용체는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GIP라는 또 다른 호르몬 수용체는 억제하는 이중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활성화, 하나는 억제. 네. 게다가 약물 구조도 펩타이드 항체 접합체, 펩타이드 엔티바디 컨주게이트라는 새로운 형태여서 기존 약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이중작용의 새로운 구조라. 효과나 편의성 면에서도 장점이 있나요?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체중 감량 효과가 매우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현재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약들이 대부분인데 월 1회 투여가 가능하다면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야, 한 달에 한 번이면 정말 편리하겠네요. 임상시험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비만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고요. 동시에 이 약이 심장질환이나 신부전 같은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암젠 내부적으로도 기대가 매우 큰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들어보니 암젠의 미래 파이프라인은 마리타이드 같은 이런 초대형 블록버스터를 노리는 약과 바이테나 siRNA처럼 독자적인 첨단 기술로 특정 시장을 공략하는 약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거대한 시장을 공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마리타이드,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자기술 기반의 제품들로 안정적인 수익과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바이테 siRNA, 아주 균형 잡힌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쪽을 다 노리는 거군요. 네, 이 외에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후보물질, 로카틸리맙,
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죠. 그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 TG 스프레이 등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유망한 약물들이 많아서 미래 성장 기반은 아주 탄탄해 보입니다. 신약 개발 능력 외에 암젠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은 무엇일까요? R&D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복잡한 바이오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빼놓을 수 없어요. 단순히 약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그걸 고품질고 꾸준히 만들어내는 능력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생산이 중요하죠. 네, 최근 몇 년간 제조 시설과 연구 개발에 무려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특히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캘리포니아 본사에는 6억 달러 이상을 들여서 AI 기술까지 통합된 최첨단 연구센터를 짓고 있고요. 30년 넘게 운영해온 푸에르토리코 준코스 공장에도 6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첨단화하고 있죠. 이런 대규모 투자가 단순히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물론이죠.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클 때 미국 본토와 영토, 푸에르토리코, 내에 안정적인 첨단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전략적 자산이에요. 아,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요? 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예기치 못한 무역 분쟁이나 물류 대란 같은 공급망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경쟁사가 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암젠은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 안정적인 생산 능력 자체가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네요. 재무적인 성과는 어떤가요? 실적도 궁금한데요? 호라이즌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2024년 실적은 아주 좋았습니다. 총 매출이 3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나 증가했어요. 와, 19% 성장. 매출 성장이 상당하네요. 수익성은 어땠나요? 인수 관련 일회성 비용 등을 제외한 비갭, 논갭 기준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인수 관련 비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4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 성장했습니다. 아, EPS도 성장했군요. 네, EPS는 기업의 주당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익성을 보여주죠. 물론 회계장부 기준인 갭 영업이익은 인수 관련 비용 때문에 감소했지만 핵심 사업 자체의 성장세는 매우 견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요즘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2027년까지 탄소 배출량, 물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을 의미 있게 줄이겠다는 환경 지속 가능성 목표를 세웠는데 2024년 기준으로 이미 목표 감축량의 상당 부분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어요. 구체적으로는 탄소 69%, 물 57%, 폐기물 66%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 중이라고 하네요. 오, 목표 달성률이 꽤 높네요. 자, 오늘 암젠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유전학 연구에서 출발한 바이오테크 선구자에서 시작해서 이포젠, 뉴오포젠 같은 초기 블록버스터로 급성장했지만 특허 절벽과 안전성 이슈라는 위기를 맞았고 네. 하지만 RNSF 출시 같은 현명한 PLCM 전략, 롱몬트 공장 재편 같은 과감한 운영 효율화, 그리고 호라이즌 인수라는 결정적인 M&A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시킨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래는 마리타이드라는 잠재적 초대형 블록버스터와 바이트, siRNA 같은 독자적인 첨단 기술 플랫폼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마리타이드가 워낙 경쟁이 치열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엠브렐, 프롤리아 등 기존 약들의 특허 분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앞으로의 성장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네, 그건 지켜봐야겠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전략적 움직임만 보면 암젠은 다가올 변화에 매우 영리하고 능숙하게 대비하며 혁신적인 다음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바이오테크 리더 암젠의 40년이 넘는 혁신 여정과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초기 성공부터 위기 극복, 과감한 변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야심찬 계획까지 정말 다이나믹한 스토리가 가득했네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암제는 바이테 기술로 소세포폐암처럼 아주 전문적이고 어려운 특정한 분야를 정밀하게 공략하는 동시에 마리타이드로는 비만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타겟이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극도로 전문화된 틈새 시장 공략과 초거대 대중시장 공략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두 전략이 과연 동시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정말 극과 극의 전략인데 어쩌면 미래에 성공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은 암젠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정 분야에서의 깊이와 대중적인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넓이를 모두 갖춰야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